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긴급 편성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다양한 정치 경제 이 분야의 해석을 오늘 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쿠데타 전국에서 지금 이 국회에서 막 논의가 진행 중이죠. 지금 위원회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개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모시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그리고 허영 민주당 의원 모셔서 지금 탄핵 정국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갈등이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기자, 뉴스토마토 기자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뒷시간에도 이 계엄 특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커노믹스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요. 실제로 이 계엄이나 군사적인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국가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 모시고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정치 동향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그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허영 이 민주당 의원 세 분, 실제로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세 분의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요. 좋은 말씀 또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포고령이 있잖아요. 그게 계엄 해제로 의해서 이게 뭐 해제는 됐지만 몇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그 포고령. 그 포고령이 전두환 시절에도 계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쿠데타 일으킬 때. 그때 포고령하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시도했던 이 비상계엄이 지금 내란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것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팩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참고로 전두환 씨가 이 1980년 5.17 당시에 이 발표했던 포고문, 이 지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로 전두환 씨는 나중에 1996년에 이걸로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대법에서 무기징역형 받았어요. 이게 이 1997년 판결, 이 최종 판결인데요. 자, 보시면 전두환 계엄사에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옹내 및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엊그제 발표됐던 윤석열 정부의 계엄사 포고령은 더 구체적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을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도록 국회를 먼저 장악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포고령입니다. 이 전두환 씨가 내란이었다면 이것도 왜 내란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언론 및 출판 통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1980년 전두환 씨의 포고령에 따르면 언론 및 출판은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포고령 이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엊그제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계엄사의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몇 개가 삭제됐죠. 첫 번째, 보도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전 검열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보도가 빠졌다는 건 뭐냐? 보도 아닌 것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냥 보도가 아니고 예능처럼 재밌게 이야기 나누는 토크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통제할 수 있다. 그것도 위험하다. 또 한 가지, 사전 검열 받아야 되는, 이게 사전 검열이 통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 옛날에 신문사 시절인 거예요. 신문사가 중요한 매체일 때 신문을 장악하면 사전에 신문 인쇄하기 전에 그걸 검열하면 되니까 1980년 포고령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는 사전 검열을 뺀 것은 다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는 대본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통제로 바꾼 겁니다. 저거는 송출 중단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980년이 내란이었다면 지금도 내란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황 기자님, 제가 먼저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좀 변한 상황, 인터넷에서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저 80년 신군부에 대해서는 5.18 내란 그 재판을 하면서 바로 저 항목들에 대해서
그 내란죄라고 유죄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부분이 이번에는 명시돼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케이. 더 확실한 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윤석열 씨는 지금도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80년에 전두환 씨가 나중에 받게 된 최종 판결인 내란의 수괴로 처벌받게 된 거잖아요. 무기징역형 받은 거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혐의자가 지금 현직 군 통수권자고 국가 수반인 상황인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정치 상황이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의결하겠다고 탄핵 발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저녁 때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 뭐 책임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왈가왈부 논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핵심적인 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상황인식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계엄령 나왔을 때 반헌법적이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굉장히 메시지 잘 네. 냈죠. 네. 이번에 지금도 그게 반헌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회의 때는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나오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꼭 지나고 나면은 꼭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상황인식은 똑같은데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만 봐도 굉장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반헌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헌법을 위반한 더군다나 이제 내란 상황을 야기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 의도가 뭔지는 너무 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탄핵당한 상태에서 대선을 하게 되면 2017년 대선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꽤 큰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국면에서도 굉장히 감싸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2017년 탄핵돼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한 건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인식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하고 똑같은 스탠스를 결국은 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헌법에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쿠데타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내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다고 인식은 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 접견하고 나와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과 저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액션을 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탈당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가요? 네. 그리고 탈당은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확한 상황은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입에 자꾸 올려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탈당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하고의 관계를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관계를 끊기는 하겠으나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이후 전국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힘으로서는 치명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억이 왜곡된 것 같은데 2016년, 17년에 탄핵한 다음에 대선을 치렀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최종적으로도 한 40% 남짓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선거 전 중간에는 예를 들면 당시에 이 국민의당이죠. 당시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거의 50% 가까이 지지를 얻은 순간도 있었어요. 중간에. 뭐 그런 일들이 막 가다가 어쨌든 선거 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겨서 당선이 된 것이지. 그때 뭐 탄핵을 했다고 해서 무슨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들이 다 합치면 사실 지금 보수 정치인들인데 보수 진영의 표가 없어졌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 정말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란 혐의자하고 같이 정권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같이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별 정치인으로서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쉽게 가는 방안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의 관계는 끈퇴. 그러면서 책임은 국힘에서 이제 지금의 이 친이 구테타 상황하고는 끊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동훈 대표는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국방부 장관 등등 내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을 또 엄정하게 요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된다. 근데 뭐 거명은 안 했지만 이건 충분히 미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국면을 보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생각에 이제 3명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3명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부대가 1공수여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07 특임대라고 그래서 이 특수전사령부 직활부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방위사의 35 특임대 이게 이제 군사경찰로 구성된 부대인데 이른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조 이게 이 수방사 특임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력을 실제로 움직인 책임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그 충암고등학교의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씨의 이제 후배죠. 네. 충암고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계엄이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수본부장 하면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두환입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직함은 보안사령관이죠. 이게 보안사령관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기무사 뭐 어쩌고 바뀌면서 방첩사령부까지 왔는데 실제로 군내 정보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12.12 때도 뭐 서울의 봄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12.12 때 전두환 신군부가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보안사에서 군내 전체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첩사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기가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이긴 건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치를 아마 이 방첩사로 가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위치를 6번에 있지 않고 6번에서 그러니까 6번은 지금 계룡대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3공수가 이 과천 방첩사 쪽 경비를 맡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데 실제로 방첩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들이라든가 주요 인사를 체포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첩사에서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보안사에서 했단 말이죠. 합수부에서 했단 말이죠. 또 하나 꼭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 때 이 3사람을 여인영, 이진우, 곽종군 이 3사람을
따로 불러서 따로 만났던 게 나중에 국회 국방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움직인 사람들이죠.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언제 이야기였죠? 지금 따로 만났다는. 그게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이죠. 네, 경호처장 시절에. 네, 네. 아, 그때 따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만났었다. 사전 모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국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집중 질의를 했었죠. 네. 아,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계엄사령관이 방첩대로 이동하려고 했고 이 방첩사령관이 주도해서 사실 주요 이 국회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는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고. 아, 그러니까 체포조를 한 거는 이제 방첩사에서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저 수방사의 35 특임대가 국회로 들어간 병력 중에 일부죠. 근데 그렇군요. 그럼 방첩사는 나중에 정치인들을 잡아오면 체포하게 되면 그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곳인데 합수본부장을 맡게 되기 때문에 합수본부장을 맡게 되니까 근데 거기로 계엄사령관이 이동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거는 있습니다. 황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하신 내용인가요? 보도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박선원 의원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전시 계엄 지휘소를 이 방첩사에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에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는 이제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이제 그게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박안수 사령관이 거기서 계엄사 활동을 직접 지휘했을 수도 있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방첩사는 합동수사본부의 본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 3명의 사령관들이 이미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회합을 했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갑자기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 게 하여튼 한동훈 대표도 그런 기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점이 사실상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네네. 거기에 실제로 움직였던 이 군 고위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해가지고 이제 수사 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 자리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증거 인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기하신 의혹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군의 일부 세력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움직여서 쿠데타를 시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포인트네요. 거꾸로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밝혀져야 될 대목이지만 이 계엄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김민석 의원이 오늘도 두 번째 그러니까 계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신빙성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 다시 시도될 수 있다. 가능성이 단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제 교체됐습니다만 그 실제로 병력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윤석열로 남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아실법실님, 유포카님, 레몬트리, 만보이님, 고맙습니다. 네, 빨리 지금 잘 황 기자님께서 밝혀주신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을 수사를 하든지 관련자들이라도 빨리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에 이제 새로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 교체됐고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이 실제로 병력을 움직이고 중요하게 개입됐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바로 직무 배제하고 교체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현재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제밤에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그 국회 상황 지켜보다가 의원님 거기 계셔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박수도 많이 받으셨죠?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욕은 누가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너무 용감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밤에 발표했던 비상계엄 해제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고 엄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또 기습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헌정 질서를 문란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위협한 그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초기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메시지를 잘 내셨더라고요. 제일 처음부터 반헌법적이라고 규정을 하셨던데 그런 인식 김 의원님도 동의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날 당시 이 국회 본회의장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18분 본회의장에서 그 표결에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는데 표결에 참여 안 하셨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100% 정확한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몇몇 의원님들께서 원내대표실에 계시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밤에 의총에서도 좀 이번 사태 관련해서 논의하셨죠? 네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까? 의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정치적 또 사회적 오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선배 세대에서는 탄핵만큼 막아야 한다는 여론들이 강했었습니다. 탄핵만큼 막아야 한다. 그러면은 탄핵이 아닌데 이제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고는 또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까? 이제 당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내는 당론과 또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것과 또 개인적인 의견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히 돼 보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인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또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또 본인의 양심과 소신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의견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태 이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미 반헌법적인 계엄을 실시하셨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머리 맞대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방법도 탄핵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야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거국 내각 구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한동훈 대표는 탄핵 지금 의결하는 건 반대를 하신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이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지금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한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다른 쪽을 척결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보복 정치의 반복만 될 뿐이지 절대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잘못했다고 해서 보수 자체가 다 없어진다면 나라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양수레바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중에 하나의 수레바퀴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또 나라는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서두르기보다는 현명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함부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말씀 올렸던 것처럼 거국 내각에 대한 부분도 논의 가능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절차로 바로 가버리면은 그런 논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논의 없이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방이 또 팔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빨리 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대통령 누구다 하는 걸 답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승리자가 돼서 다른 쪽을 공격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건 보복 정치의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금 강한 통수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국회에서 정말 신중하게 현명하게 서로 간의 다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서 이번에야말로 그동안의 정치가 정말 대립과 보복의 정치였는데 진영 논리에 점철된 정치였는데 이것을 여야가 한번 머리 맞대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예를 들면은 요 옵션들 중에서 네. 그 의원님 정도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뭘까요? 어제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을 제외하면 하야와 거국 내각 구성 남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국회에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아이디어들을 먼저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여야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적인 진영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다음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정치권에 또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로 좀 더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감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계엄을 막아야겠다 하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뛰어갔던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고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리 당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번에 지금까지 보복 정치 진영 논리로 서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서로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반드시 있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탄핵이든 하야든 거국 내각이든 아니면 다른 제3의 방안이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고 이 방안도 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의원님 같은 분들이 힘을 내주셔야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전진을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 말씀 들었고요. 박주민 의원 준비돼 있나요? 네. 네, 그러면 황 기자님 이거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김상우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조금 급하게 간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가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는 확고한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좀 급하게 간다. 이게 이제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다음 대선 향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주민 의원 말씀 듣고 같이 종합을 다시 해볼게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말씀 나누는데요. 아이고 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 연결되게 돼서 정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난 밤에 빨리 모이셔가지고 계엄 해제 의결을 빨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저 국회에서 시민분들이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지혜를 보여주셔서 저희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복지위 진행 중이신가요? 방금 마쳤어요. 지금 마치셨어요? 조경 장관 이번 사태에서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경 장관 본인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사전 국무회의죠? 예, 사전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땐 처음부터 상당 시간 동안 계속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데 동의하다가 마지막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뭐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건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뭔가 지침이 중간에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좀 안 보여지는 것 같고요. 특히 그 포고령 보시면 5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현장에 이탈한 채로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문구거든요. 특정 직역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문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마침 같은 시간대 진행됐던 국방위에서도 국방부조차도 그 포고령을 만드는데 관여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통령실 작품이라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전공의 관련 조항은 최근에 이 발언이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넣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잔뜩 담은 포고령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회를 1호에는 국회를 딱 겨냥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5호에는 전공의하고 의료인을 겨냥하고 하니까 뭐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걸 이번 계엄을 통해서 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사가 반영됐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민주당 의총도 하셨죠? 제가 죄송한데 의총은 보건복지위원회 진행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어쨌든 이 전국은 어제 저녁 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이 초경호 원내대표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와서 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뭐 대통령 탈당을 건의했고 인식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실제로 한동훈 대표 등이 면담을 했을 때 실제로 뭐 아무런 성과도 못 거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겠다를 당론을 선택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좀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비겁하게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비겁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은 어쨌든 발의돼서 지금 표결은 내일 모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반대하면은 이거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저렇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과시키기가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직도 뭐 저희들이 노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비겁하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하고 그런 요구가 분명히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역시 좀 노력을 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아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김상욱 의원은 이 상황 인식은 뭐 이 박주민 의원님하고 거의 다르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뭐 업무 수행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지금 너무 빨리 가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 당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 이 대응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는 굉장히 헌정질서에 치명적이고 위험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정지된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그보다 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헌정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지금 소리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나요? 네네네. 지금은 들리네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하루속히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든 다른 방식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임기 단축 개헌은 어떠냐, 거국 내각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국방장관 사임하고 면직하기로 했는데 이걸로는 정리 안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국방부조차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이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해야 된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그동안에 그 짧은 이틀 동안에 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가결을 시켜야만 탄핵이 되고 직무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네네. 그동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뭐 저희가 국회 내에서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분들이 또 국민분들의 어떤 요구나 이것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여의도나 광화문으로 가야 됩니까? 정말 죄송한데 필요하죠. 그렇죠. 국민들이 더 많은 의지를 보여주셔야 이게 탄핵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네네. 당시에 그 엊그제 밤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좀 설렁설렁하고 사실은 뭐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았다. 이건 뭐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고 윤석열 대통령 조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말도 안 되고. 현장.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네. 뭐 그거를 뭐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다행스럽게 이제 현장에 나왔던 군인들이 헌법 질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태도가 나온 거지. 뭔가 대통령실이 애초부터 그렇게 기획했다든지 의도가 그거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본회의장에 계실 때 무서우셨어요 혹시 그때? 솔직히 무서웠죠. 지금 총 들고 지금 군인들이 들어온다는데. 소리도 들렸나요? 아니 저희한테는 계속 문자도 들어오고 영상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박 의원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정책 관련 사안도 여쭤볼 게 많은데요. 한번 모셔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같이 말씀 나눠봤는데요. 황 기자님 아까 끊어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아까 김상욱 의원은 했는데 어제 중앙일보 사설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가 이게 말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설을 좀 돌려서 쓴 것 같아요.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거를 천하람 의원은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12월 3일 날 국회 상황이 군인들이 설렁설렁 해가지고 뭐 한 거를 대통령실에서 마치 미리 기획해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 미치광이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민주당이 너무 폭거를 해서 경고하려고 계엄을 한번 선포해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707 특임대는 국가급 테러 진압작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개개 병사 하나하나가 흔히 우리가 이제 잠깐 농담처럼 얘기하면 살인병기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확인된 것만 250명 뭐 그다음에 수방사 35 특임대 이런 정예 중에 최정예 병사들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국회에다가. 근데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한테 여전히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계속 국군 통수권과 모든 막강한 물리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평상시에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국가적 결례예요. 우리가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하고 난리 법석을 쳐야 될 일입니다. 근데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음에 정치 일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자왈 맹자왈 같은 소리겠지만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보는 오물풍선 문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응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응 사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꾸로 북에서 몇 년 전에 그 대북전단 문제 삼아서 고사총 발사해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사무소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네. 연천군 중면 사무소 보면 안내문도 붙어 있더라고요. 거꾸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남북 간에는 긴장도가 엄청나게 높아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상황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무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전두환 씨의 이 1980년에 쿠데타에서 했던 것과 같이 사실 계엄사를 구성하고 그리고 계엄사가 포고령을 발표하고 정치활동 중단시키고 국회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합수부를 구성을 해서 계엄사령관이 그리 옮겨가고 합수부를 방어하는 부대를 배치한 다음에 국회에서 잡아들인 정치인들을 합수부로 데리고 와서 수사한다. 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이 안 되고 그 밤에 사실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2시간 한 30여 분 만에 그런 거를 해냈다는 거는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모인 것도 그렇고 의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여서 그걸 방어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를 표결해서 가결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박정희 의원도 중지라고 표현을 정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정지돼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한가한 얘기예요. 상황이 지금 똑같다.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보호하지 못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근데 탄핵은 안 된다. 자기 정치적 미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통령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미혼민물이 군 통수권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포인트가 계속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상황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보다 훨씬 놀랄 상황이 더 많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어제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사의를 표명한 이후인 4일 밤 속내를 묻는 기자 질문에 김용현 씨가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점점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소름 끼친다. 이게 육사 사관생도 신조들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세 번째 항의 일부다. 이 정의의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정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정의의 길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물러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이 정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 잔존하는 세력이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면에서 이게 전두환 정권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1980년에 발표했던 계엄사 포고령을 거의 베껴서 더 강화시켜서 이번에 포고령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 전두환 시절에 했던 것처럼 사실 전두환 시절에 얘기했던 게 정의였어요. 정의사회 구현이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의 이유였다고 계속해서 나중에 정권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죠. 민주정의당이죠. 그래서 부패 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치인들 다 잡아들이고 김대중, 김영삼 다 잡아들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반복될 뻔했고 또 반복될 여지가 아직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연합뉴스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답을 그렇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위험인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아까 외신 이야기 하셨는데 외신에서 또 저는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잖아요. 경제주간지. 여기서 나온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온라인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 아니 그 영국의 경제주간지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한국 경제가 망가질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망가질 거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 어떤 위험이 또 닥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외국의 기사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낯이 뜨거웠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허영 의원 연결돼 있나요? 네. 민주당 허영 의원님 연결되셨어요. 또 마침 국방위 소속이어서 깊이 있는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막 정신없이 지내셨죠? 네네. 예, 엊그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뭐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자, 조금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분노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차곡차곡 진행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또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방위원회 열리고 있습니까? 국방위원회가 좀 전까지 열렸다가 그래서 박한수 계엄사령관과 김선호 우리 그 장관 권한대행이 참석해서 열리고 있다가 본회의가 지금 개회가 되어서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회의 중이시군요.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방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 좀 이야기 나누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비상계엄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절차 요건 중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군 투입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 사실과 그리고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 최초 작성자와 그것을 사인한 자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명령책으로 그것이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밝혀진 부분이 있나요? 지금 참으로 우픈 그런 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의 실질적인 명령권자이고 지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사실상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계엄이 발효된 이후에 포고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날짜만 틀려서 날짜에 대한 수정 의견만 내가지고 본인이 사인해서 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러한 국가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그런 어떤 현실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계엄 사령관이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대로 발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따져 물어서 포고령을 작성한 자, 그리고 그것을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사인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휘 체계와 명령 체계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네. 박한수 계엄사령관만 출석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김선우 국방부 차관이 장관 네. 권한 대행을 해서 둘이 지금 참석해서 상임위를 열고 있습니다. 아, 국방부 차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차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그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지시를 했을 텐데 포고령 반포 이후에 아마 있을 거고. 그거는 두 지휘관의 진술에 의해서 네.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 이거는 밝혀져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 근데 뭐 박한수 사령관한테 그 포고문 전달한 사람이 김용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황인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법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민석 최고와 이제 제가 이게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그리고 사변이 일어났느냐, 치안상의 공백이 있느냐, 사법행정영역에 있어서의 마비가 왔느냐, 이걸 물었을 때 둘 다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요건이 함께 충족되지 못한 것을 시인한 셈이죠. 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계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나는 그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그냥 갑자기 받아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뭐 본인이 사인한 포고문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네. 예, 어디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내용을 보니 좀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날짜도 틀려고 해서 그 수정 지시를 하고 본인이 사인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명령하면 본인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 4개짜리 계엄 사령관이 참으로 얼토당토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국방 전문가인 황방열 뉴스토마토 기자도 같이 계신데요. 질문 있으면 좀 주시죠. 네, 허 의원님, 그 질문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금 박한수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김용현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그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가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합수본부장을 맡게 되는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배제라든가. 그래서 직무배제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이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냈는데요. 미리미리 이미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비상계엄 자체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배제돼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군경, 그다음에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어쨌든 이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이 대통령 탄핵은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 계엄 선포 과정은 국정조사라도 열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특검 임명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빨리 좀 팀을 꾸려가지고 정부 부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고, 국가수사본부를 우리 당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촉구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실 계엄령 재추진하고 내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탄핵을 빨리 추진을 해서 탄핵을 가결시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 나갈 과정이었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그런 결정들이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내란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백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하고 좀 대화도 나누시지 않으세요? 그분들 중에서도 나눕니다. 이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뭔가의 여러 가지 정치적 내부에 있어서의 정치적 타협으로 이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중하고, 여하튼 지금 73.8%가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여론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지만, 여러모로 국힘 의원님들도 이런 역사적인 심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란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방장관 지금 이렇게 신임 국방장관 발표가 났는데 요건 지금 어떻게 보겠어요? 위험이 좀 제거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김용현 전 장관의 출국 정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빨리 체포해서 내란 주동자로서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출국 금지와 바로 체포를 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바로 출국 금지하고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근데 내란 주동자는 사실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간사로서도 고생하시면서 예산안이 감액안 또 상정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지금 12월 10일 날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탄핵과 여러 가지 정치적 경로상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정안과 또 세법 개정안과 연계된 수정안과 또 지금 삭감한 여러 가지 1, 2, 3의 대안을 두고 이 탄핵안 처리나 이 내란 음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과 연계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종합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탄핵안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수정이 필요한 영역도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허영 의원님 너무 바쁘신데 가서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검찰총장, 조상원, 최재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 중입니까? 네, 저도 표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얼른 표결 참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허영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황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허영 의원도 충분히 인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계속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배당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 수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12월 3일 날 232만의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물러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돌이켜보면 큰 분기점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날씨도 엄청 춥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 기억을 다시 좀 되살려 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아직 많이 춥진 않아서 낮에는 한 10도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단단히 입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는 게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국가의 위험을 제거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의견 주신 거죠. 지금 일단은 탄핵안 표결이 내일 모레로 지금 잡힌 거죠.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 합쳐서 세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상황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전화를 안 받는 거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반헌법적이라고 했는데. 반헌법적인데 반헌법적인 한 행위자의 대장이 수개가 저기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내버려 둬야 해서 탄핵은 반대한다고 얘기하라면 자기 얘기를 설명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직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원이니까. 근데 그냥 당하고의 관계만 끊겠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해도 할 얘기가 없어서 전화를 안 받는 거지만 이제 그런 논리적 괴리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선 한동훈 대표가 키맨이네요. 한동훈 대표에게 사실 책임이 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 계엄 해제하는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현장에 갔었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18명의 의원은 기본적인 인식은 지금 저 윤석열 통치가 계속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상욱 의원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책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 아까 허영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득, 원내에서의 설득도 있고 대중적인 국민적인 압박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 7일 날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도 그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엄령 재추진 가능하냐고 허영 민주당 의원한테 질의하면서 국방부 장관 새로 임명한 사람이 막아주진 않겠냐 그랬더니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들어본 걸로는 이게 원래 야전군 출신이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병덕 그러니까 네네네. 직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야전군 출신인데 특별히 자기 색깔이나 이런 게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색무취하다고 하고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흐름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서 어떻게 가자라고 하면 그냥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같은 사람은 네. 우리가 이제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주시에서 감시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다고 하면 아까 허영 의원 얘기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아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고 얘기했는데 시민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까지 마음 졸이면서 좀 지켜보면서 끝까지 목소리를 같이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급 편성, 이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하고 같이 진행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쿠데타와 이 계엄 이런 이 상황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시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입수한 단독 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방열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 혹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에 긴박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까지 한 다음에 새벽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을 저희 끝내주는 경제에서 단독 입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거라고, 우리나라의 이 금융 전체를 관리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의록은 이 정식으로 작성된 게 아니고 회의 참석자들이 막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막 메모를 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제가 코멘트를 읽어드릴게요. 간밤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당한 상황이었다.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시장을 담당하는 담당 간부가 외환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느냐라는 외국으로부터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회의록에 메모된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책으로는 뭘 할 수 있어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와 동일하게 금융사에 사실상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풀 수 있겠다. 대상은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로나 때와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게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를 한번 했다가 해제됐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원화 결제되는 거냐, 원화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돈이냐, 이런 문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환율 방어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1,400원대인 환율이 1,700원, 1,800원대 가면은 너희들 막을 수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화가 정말 똥값 되는데 이거 막을 수 있냐? 한국 자산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심각한 얘기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창용 총재는 계엄 선포는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하다는 것은 전혀 이 근거가 없는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고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는 것은 선포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 정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엄이 시작됐다가 해제된 상황만으로도 코로나 때와 동일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사의 마이너스 통장, 무제한 대출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처럼 돈을 풀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던 거니까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이 경제와 이런 국가의 긴급한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최 박사님도 뭐 좀 상황은 계속 지지하고 계셨죠? 네, 뭐 그날 밤부터 계속 저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뭐 저는 아무래도 경제 쪽 처음 딱 저 반응도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부터 해서 그다음 앞으로 쭉 벌어질 일들이 정말 이게 보통 기업에서 항상 무슨 국제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비상대응 이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있던 건데, 야, 이걸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로 이런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에 좀 약간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최 박사님은 경제 전문가이면서도 국방 전문가이시니까 또 보는 눈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는 아무래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너무나 이제 애정이 있는데 또 이런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러면서 뭐 출동한 여러 이번에 특수부대들도 잘 봤습니다만은 진짜 좀
눈을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아무래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이거 심각한 상황으로 보셨겠지만은 물론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 나온 특수부대들 몇 면을 보면은 저거 진짜 체계적인 준비가 된 부대인가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비가 굉장히 화려해 갖고 처음에 보실 때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나 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총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 뭐 실탄 얘기도 나오지만은 물론 707 특임단 같은 경우는 워낙 국가적인 대테러 부대니까 일부 실탄을 소지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많은 출동 부대들이 훈련하다 나온 것처럼 훈련 총기, 훈련탄 갖고 나온 부대들도 많았고 탄창이 빈 경우도 많이 있어갖고 이거는 뭐 하자는 거지라는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다행히도 뭐 상부의 지시를 고지고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적절한 때 뭐 미련 없이 딱 빠져준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군이 아직 희망이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그 투입된 부대들의 성격은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게 정예 부대가 맞는 건가요? 최정예 부대입니다. 지금 나온 부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뭐 707 특임단, 이 특수전사령부의 특임단 출동한 게 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1공수 특전 여단도 있었고, 그리고 13 특수임무여단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는 비상한 거였는데 투입이 된지는 좀 제가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뭐 수방사, 그러니까 특전사령부 소속이 아니라 이제 수방사 소속의 과거 헌병대에 해당하는 거기 이제 그쪽 군사경찰 산하에 거기 35 특임대대라고 또 이런 특수부대들이 출동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딱 면면을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말 그 개개인이 최고의 이제 살인병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언제든 투입 가능할 수준의 이런 대테러 작전에 항상 만반의 대비를 갖고 있는 이런 부대원들이거든요. 이런 부대원들이 동원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박한 거기도 한데 또한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이런 부대밖에 지금 투입할 상황이 못 됐구나.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 준비가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뭐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김영현 장관과 일부 그 측근들 외에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여러 가지 군사 정변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국가의 계엄 상황에서 행정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실제 야전 부대들의 이 병력이 굉장히 많이 출동하는 것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야전 부대들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마 이게 보안이 새 나갈까봐 자기들도 불안해갖고 그만큼 이 계획을 펼치지 못했겠죠. 뭐 그런 면에서 이들 특수부대들은 특징이 항상 대테러 작전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방장관의 직권 명령에 의해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부대들이고요. 그러니까 딱 이런 부대들만 당장 손에 잡히는 부대들만 이용을 해서 뭔가 이런 이 사건을 시도해 봤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황방열 선임 기자도 말씀하신 게 국방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명령 체계가 국방장관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체계인가요? 네, 그 국방장관 밑에서 근데 아까 지금 4명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다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707이나 몇 가지 특수전사령부에서 출동한 부대들 얘기 뭐 뒷얘기 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 특수전사령관도 출동은 하지만은 절대 그 인명 피해 없게 충분한 뭐 그건 각별히 조심해서 나가라라는 것부터 당부한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들 사령관들도 어디까지 여기에 진짜 깊이 인볼브 된 건지는 그건 좀 앞으로 조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소수의 굉장히 이 정예부대를 국회에 출동을 시켰는데 사실 무장 정도나 하는 행태를 보면 적극적으로 뭔가 한 것 같지는 않고 목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행은 안 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들 극히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거의 뭐 뇌내망상에 가까운 회로를 돌려갖고 급박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준비는 뭐 며칠 전부터는 계속 하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투입 부대들이라든가 뭐 후에 상황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면밀한 그에 대한 충분한 전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팍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한두 군데가 이제 비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뭐 이제 이번에도 가장 핵심은 국회에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러면 표결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뭐 주요 특히 타겟이 이 뭐 포고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야당 인사들을 먼저 잡아들이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출동 자체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헬기를 타고 아무래도 서울 시내 관통해서 가면은 교통 체증이 우린 저녁 밤까지 있으니까 헬기로 이제 급 투입을 해야 되는데 서울 시내는 군 헬기라고 해도 함부로 뜨지 못합니다. 사전에 공군이랑 공군의 방공부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공군이랑 사전 협조해서 어떤 지금 헬기나 이런 것들이 통보할 테니까 쏘지 마라 이런 게 다 조율이 돼야 되는데 공군에도 그게 통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뭐 상황 개헌 포고한 다음에 이거 처리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 투입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다행히도 이 의원들이 표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뭐 경찰 기동대도 출동이 늦어지고 한마디로 이게 여러모로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조사 계속 지켜봐야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황당한 일인데 어쨌든 계속 좀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시장이 어땠나요? 그날 밤에는 대단했죠. 그날 밤에 갑자기 환율이 1,442원인가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 치솟았죠. 그래서 이거 상황이 이대로 진정되지 않으면은 내일 1,500원 가겠다. 이거면은 기업들은 환율이 몇십 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영 계획이 다 수정돼야 될 정도로 저희가 그런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만약에 계엄이 이 원래대로 야당 인사들 체포하고 그 지경까지 갔으면 거기서 멈췄겠어요? 계속 거기서 상황이 악화되고 혼란이 벌어졌을 텐데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나라는 진짜 그 고민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여파로 그 다음날 좀 계엄 선포가 취소는 됐어도 해제는 되었어도 주식시장이나 여러 시장에서 다음날 오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출렁했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래도 오후까지는 상당히 많이 지표가 안정이 됐습니다. 환율도 그래도 1,400원대에서 방어가 됐고 오늘까지도 큰 지금 요동이 없는 걸 봐서는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빨리 계엄을 해제를 하고 정상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그렇게 기사를 써주고 민주주의 뭐 한국에서 뭐 회복 탄력성이 있다. 리질리언트하다. 뭐 한국은 역시 그래도 민주주의의 역량이 되는 나라다라는 평가가 빨리 나오니까 뭐 그렇게 안정이 됐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특이했던 게 탄핵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바뀌면 수혜를 입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또 막 쏠리고 또 아니면 또 이 사태 때문에 맞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들도 굉장히 그날 재밌었어요. 일단 수혜주와 아무래도 희비가 엇갈린 주식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대폭락한 물론 뭐 많은 주식들이 바로 다음 날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원전주 같은 경우들 이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10%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어떤 주가 이런 데 수혜를 받지라고 생각했는데 특이하게 카카오가요. 카카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권 차원의 탄압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나 봅니다. 김범수 의장이 또 고초를 여전히 겪고 있죠. 아무래도 카카오의 여러 가지 위기가 뭐 미래 신사업을 못 찾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미운 털이 박혔다는 그런 부분까지 시장이 생각한 것 같아갖고 어제 한 8% 정도 올랐나요? 그랬는데 근데 오늘은 또 상황이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원전주가 다시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이 카카오는 다시 한 5% 정도 빠지는 걸 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테크 그래도 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테마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이 또 안타깝더라고요.
투자자들 심리가 그만큼 또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최근에 다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까지 터졌으니 정말 역시 대한민국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전 특이했던 게 연기금에서 어제 갑자기 이른바 탄핵 수혜주들 대거 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주로 이렇게 카카오처럼 네네. 대통령이 바뀌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주식들로 이렇게 다 몰려서 연기금은 대통령이 바뀌는 쪽으로 베팅을 했나? 국민연금 뭐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도 있었고 뭐 재미삼아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행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사실 제 가족이 외국인들을 매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인데 학생들이 밤 사이에 다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 한국 괜찮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한 나라들에서도 거기 위험한데 왜 있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큰 영향을 주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항상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과거에 여러 차례 도발이 있어 왔고 그럴 때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오고 한국은 이런 상시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국가라는 그런 위험 국가라는 인식. 저도 예전에 외국에 처음 나가봤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한 나라에서 왔구나. 너네 어떻게 사니? 라는 인식이 불과 뭐 20년 전에 그때까지도 많이 들렸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그 인식이 좋아졌죠. 뭐 그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K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고 그래도 한국의 좋은 모습들이 많이 알려지고 뭐 이것도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던 분들이 한국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진짜 위험한 것이지 어느 정도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리스크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약간의 부담일 뿐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남북한의 이런 갈등 구조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그냥 상시 안고 사는 약간의 버든 정도로 하락이 돼서 다행히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정쟁이 불안 수준을 넘어서 자칫하면 내란까지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점이 더해졌다는 거는 이건 정말 새로운 우리에게 고칫거리가 더 던져진 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도 외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평가해봐서 알지만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안정적인 것인가, 그 나라에서 정변, 내란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이제까지는 그 점에 있어서 거의 없음, 상당히 그렇죠. 안전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최소한 그게 설사 내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하기는 하면서 이게 한두 단계 정도 분명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 스코어보드에서.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높은 대외 신인도 점수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높은 거는 그런 게 다 골고루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거기서 한두 항목이 이렇게 깎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주의 관찰 대상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음 평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이거에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이번 계엄 사태가 경제적 효과를 좀 실체적으로 뭔가 이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지금 진정이 됐다고 보입니다만은 저희 경험상 이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지금 부담이 됐습니다. 이게 한 번 이런 식으로 관찰 대상에 올라가면 이거 함부로 풀지 않거든요. 어느 그렇죠. 외부 관찰자 보더라도. 저희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까지 지난 20여 년간 이를테면 튀르키예라든가 여러 그나마 좀 경제력이 되는 국가들에서 그런 사태들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올리면은 이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거 다시 이제는 다 진정이 됐음이라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는 항상 이 외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야 되고 외국 특히 투자자들이나 이 경제 주체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뭔가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할 때 그쪽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보게 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계속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너무나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 일단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앞으로의 이 정치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과연 뭐 이대로 탄핵은 되는 것인지, 설령 탄핵이 표결 정족수를 충족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또 판결 기다리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 또 차기 정부는 그럼 어디가 맞는 것인지, 이런 일정들이 최소한 6개월에서 향후 1년 동안 계속 우리를 갖다가 이게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미래가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진짜 이거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한 거죠.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한 단계 일단은 높였다. 높인 상태에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 계획 세우는데도 큰 부담이고 특히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외국 이 경제 주체들과 무슨 뭐 협력 같은 걸 추진할 때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참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직 어떻게 측정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계엄 철회가 아니라 해제된 거죠.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근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반신반의했지만은 아까 외신들에서 나오지만 한국이 레질리언트한 건 인정한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지 않습니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다시 당선이 되면서 미국도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선에서 그나마 조금 인식이 나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저희는 깝깝한 것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전에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휩쓸고 있더라도 한국은 굳건히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나 하니까 앞으로 한국이랑 더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네. 그럼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못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겠는 걸 이런 식으로 후퇴했다는 거죠. 그런 면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또 군 내부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군 전력이나 안보 측면에서는 어때요? 네, 사실 뭐 그 점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사관 장교들 처우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요즘 이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간부들이 지금 뭐 전역을 해서 민간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외국 군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선택하는. 외국도 지금 이 군대가 부족해갖고 오히려 군인 이민을 환영하는 추세인데 아니 이런 상황에 지금 같이 만약에 이번 굉장히 군인들의 자존심들 많은 군인들이 저는 이 성실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정치에 다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군인들이 많은데 그런 군인들에게 자존심에 상처도 주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군이 만약에 이 대대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많은 또 관련자들이 엮여 들어가서 만약에 숙군 수준까지 그래갖고 막 책임자들을 대량 이 전역시키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직 분위기 흉흉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유능한 간부들이 더 많이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 되면은 당연히 전투력에 온전할 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 전투력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가 꺾이고 하면은 진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떤 조직의 상층부들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다 엮여갖고 흉흉한 분위기가 되고 계속 인력들이 교체가 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안 좋은 징후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앞으로 물론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를 가려갖고 이 분명한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은 너무 확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에 출동한 우리 뭐 특수부대 장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들 인식이 확실합니다. 보면은 그래도 다들 요즘은 잘 배운 병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진짜 뭐 정치 활동을 막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다만 그 정예 부대인 만큼 일단 명령 개통을 따라 내려온 출동 명령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상을 참작해갖고 그런 일반적인 전투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초급 장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보호해주고 앞으로 처우를 더 잘 개선해줘서 이런 우리의 소중한 국방력이 훼손되지 않게 그런 배려가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이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같이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하고 관련해서 이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짚어봤는데요. 짧게.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안해 주실 게 있으세요? 네.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불확실성이 너무나 지금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었으면서 우리가 안 그래도 대처해야 될 외부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야가 각자 어떻게든 뭐 좁은 한 일개 정파의 생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뭐 법적 절차를 당연히 뭐 이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이 난국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유능한 분을 이 과도기적인 리더로 잘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충분히 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끌어나갈 수 있게 권한 임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럴 때일수록 이거는 철저하게 내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제 이제 탄핵 사유 쭉 읽다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 네, 거기 보면은 물론 뭐 탄핵 사유도 뭐 여러 가지 뭐 잘 적시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정치에 관련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외교 사안,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걸 갖다가 단죄의 대상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에 따라서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희한한 방향으로 바뀌겠구나.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 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정치인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너무 이 불똥이 튀지는 않게 그런 면에서 좀 섬세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쨌든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이 명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러면 저 나라 우리가 몰랐던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내 돈이 저 나라에 지금 100억 원이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장 빼야죠.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확실성 커지는 거죠. 한 번 그랬으면 또 다음에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 또 한 사람이 그랬으면 다른 사람 그러지 말란 법이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마련이니까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확실히 키우는 굉장한 경거망동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어떨 것이냐. 그게 자기 나라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의 내란과 내란 음모에 대한 딱 특정해서 그것에 대한 탄핵이어야지 다른 정책들까지 다 탄핵한다 그러면 이게 지지하려고 했던 이 외국 이 사람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또 외국 정부들도 지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새겨서 같이 좀 많이 설득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승병 박사님하고 비상계엄 사태 선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보에 미치는 영향 좀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뉴스토마토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실시간 채팅창에 그 상단 링크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이 고유번호 하나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고유번호 코드 하나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벤트 참여하시고 매일 2,000 통통코인 받으실 수 있고요. 댓글로 다시면 하루에 5번 1,000 통통코인씩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